드디어 제 시즌2 팟캐스트에 두 번째 매달 나올 게스트가 생겼어요. 영광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껴두고 묵혀둔 히든 카드인데 아이 게스트라고 너무 띄워주네.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요? 예, 제가 보여드리긴 부끄러운데 팟캐스트 시작할 때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둔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부르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좀 채널이 커지면 불러야지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막 쟁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대학병원 교수님,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가, 그런 리스트에 있는 한 분입니다. 아 진짜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뭐 또 얘기 안 해주고 계속 이런 얘기하면 좀 시청자들이 궁금할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코리안 바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 채널은 발로아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두 채널 전부 다 방글라데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리안 바이라는 채널에서는 이제 저의 일상과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느끼는 저의 삶, 그리고 저의 꿈을 개척해 나가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마 제 채널을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꿈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 코리안 바이 채널이 다 방글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그 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에서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 거는 한 16년 정도 산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살다가 지금은 영국에 교육학 공부하러 잠깐 와 있고요. 다시 방글라데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형은 한국에서 어릴 때 학교를 다녔었고, 그 도중에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서 또 그렇죠.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에서도 학교에서 일을 꽤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아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인터내셔널 스쿨을 갔어요. 국제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까지 다니다가 너무 학비가 비싸가지고 중퇴를 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끝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끝낸 다음에 수능을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나이 때. 에? 네. 아버지가 빨리 수능 보고 그냥 빨리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을 좋은 데를 가라,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당연히 이제 몰랐으니까 어렵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7등급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저기 다 넣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합격된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수를 하니 아니면 뭐 재수 학원을 들어가니 이랬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중3인데 재수 학원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진짜 친가족은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아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방글라데시에 먼저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어라도 와서 배우고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졸업만 하러 간 거죠, 방글라데시. 예. 그랬다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더 살고 싶어져 갖고 대학교를 제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었죠. 아니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그렇죠. 네. 꽤나 기구했네요. 기구했죠. 이거 좀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수능을 쳤는데 네. 7등급이 나왔다는 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쳐서 8등급, 9등급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뭐 제가 원래 좀 운이 좋아가지고 찍기도 잘 찍고,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 이제 대안학교를 다녀왔고 그 학교가 한국 정부에서 인가가 안 된 학교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3까지 다녔어도 다시 한국 과정을 밟으려면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정고시를 받고 중학교 거는 되게 쉽게 패스를 했고 고등학교 거는 솔직히 패스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갔는데 60점이 딱 패스거든요. 네. 근데 제가 60.375가 나왔어요. 60.375.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제일 밑에 박혔거든요. 합격자 이름에. 네. 그 사실 그때도 그냥 아버지가 너 합격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도전해봐라 이랬는데 그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수능을 본 거죠. 좋습니다. 형의 배경과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틀에 박힌 전형적인 길을 걷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고등학교를 그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인가 받은 학교라서 저는 검정고시를 칠 필요는 없었는데, 네. 네, 뭐 아무튼 그렇죠. 어릴 때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방글라데시에서도 학교 다녀보고 네. 그리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일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영국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한다. 잘 가르치는 거를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이쯤이면 배경은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됐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코미디언. 진짜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12살? 11살, 12살 때 그 옥동자가 나왔어요. 개그 콘서트에. 근데 사람들이 네. 그걸 보면서 막 웃고 또 교회도 가면은 사람들이 옥동자 얘기밖에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은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고 사람을 행복해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코미디언이 돼서 그 꿈을 고등학교 때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막 장기자랑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개그 짜가지고 막 애들 앞에서 막 따봉 막 거봉 막 이런 거 하고 그 당시에 했었던 개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고 사실 그 빌미로 공부를 잘 안 했죠. 이제 변명을 삼아서 나는 나중에 코미디언이 될 거니까 이런 공부 필요 없어 해갖고 항상 운이 좋게 60.375로 합격을 했지만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였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1살인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그 나이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쵸. 고민을 했구나. 그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도 그렇고 좀 저는 학교에서 항상 그 광대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좀 애들 웃기고 좀 망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유의 친구였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좀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애들을 웃기면서 그 남을 웃기게 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친구들이 밤마다 한 명씩은 꼭 있었죠. 그쵸. 그런 밤마다 한 명씩 있는 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랬을 수도 있죠. 되게 속이 깊은 친구들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이제 저는 부모님 따라 떨어져서 처음 살아보니까 이게 다른 가족 환경에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우울증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반항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가 없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이래서 부모님이랑 연락도 자주 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이제 나같이는 아니지만 부모가 없이 사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고아들. 이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부모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경험에서
그때 이제 고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호스텔 이런 데도 가보니까 고아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방글라데시가 워낙 문화가 없어도 막 그 가족들이 뭐 삼촌이 케어하고 막 이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선을 좀 많이 바꿔서 학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꿈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예. 나의 전장을 계속 꿈꿨는데 가보니까 전쟁이 끝나 있었네요. 네, 그쵸. 없었죠. 아, 뭐 네. 좋은 거네요. 그건 또. 그쵸. 누군가 케어해 준다니까 좋은 건데. 예. 아, 그렇지만 나의 동기가 없어졌다. 이거. 네. 네. 아, 근데 고아원이 방글라데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있기도 하고, 근데 종교시설에서 많이 그거를 맡아주기도 맞아요. 하고 이래서.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한 15분 정도 했는데 너무 길었다.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매달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 정성껏 소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뭔 얘기만 하면 항상 깊어지잖아요, 좀.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좀 태용 씨랑 저랑, 우리 태용님이랑 저랑 좀 그 맞는 어떤 그 생각의 알고리즘이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 얘기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 말하면서 힐링도 되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렇구나. 이게 짝사랑이었군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게 제가 힐링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되게 저는 항상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뭐랄까,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는 그 힘? 네. 그런 게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눌 때. 그렇죠. 이번에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의 테마는 교육입니다. 네. 교육이고, AI 시대. 다가오는 AI 폭풍, AI 그렇죠. 혁명, 그렇죠. 네, 이 대격변의 시대, 그리고 여러 문화를 겪고 지금 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예상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요즘 AI에 관련된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도 뭐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10년 안에 AI가 노동을 다 대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역할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친형이 실제로 AI를 만드는 개발자예요. 근데 저희 형도 지금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AI 개발자가 하는 일을 AI가 훨씬 넘어섰대요. 진짜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3년 후에 뭐 10년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의 수준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그 음모론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음모론이에요. 네.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만 한 생각인데 네. 그 생성형 AI라고 해서 네. 그 실제 영화처럼 실제 현실처럼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AI로. 네.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만든 영상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거 AI로 만든 거네라고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미 진짜 똑같은 그냥 카메라로 찍은 현실의 영상 같이 AI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네. 그 약간의 기술이 떨어지는 기술만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네. 아무리 그래도 AI로 진짜 영상은 못 만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진짜 영상 같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AI 영상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몰래. 그렇죠.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미 대중화가 된 AI잖아요. 근데 개발자가 막 이제 개발자가 만들고 이런 AI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아까 말한 그 정도 수준이 넘어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대중들한테 퍼졌을 때 너무 빠른 변화가 오면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이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도 이미 이 정도 경지의 레벨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네, 카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AI가 보편화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뚫리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아파트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화폐의 가치 같은 게 굉장히 좀 모호해질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빌렸던 돈은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이미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풀어내는 게 정책적으로 먼저고 그 다음에 AI가 보편화되지 않을까. 네. 수준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를 작동하는 법을 알았어야 됐잖아요. 뭐 ISO를 어떻게 하고 뭐 노출을 어떻게 잡고 DSLR로 어떻게 촬영하고 또 카메라도 엄청 비쌌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도 엄청 비쌌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찍고 편집하고 올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술적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본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오히려 필요한 거는 이제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 나만이 가진 스토리,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평소에 하는 생각이랑 관련해서 하나 딱 걸린 말이 하나 있는데 방금 네. 형이 한 말에서 어떤 게 돈이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그 일반적인 가치라고나 할까 그 네. 기준이 네.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익이 되느냐인데 네. 앞으로는 그거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육 쪽이랑 연결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지껏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교육 뭐 짧지만 그리고 들었던 한국의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굉장히 비슷하고 방글라데시는 더 심하게 암기해야 되고 수학도 암기를 해요. 네.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랑 비슷하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 있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떠한 시스템에 순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라임이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수능은 수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시험 제도가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온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방글라데시가 현재 아직도 산업화에
사회의 한 중간에 있는 이제 공장과 싼 인건비로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로서 이 교육 방식을 계속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떠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을 군말 없이 수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손들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그거를 경청을 해줘요.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손 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여건이고 오히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한국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 자체가 선생님이 말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듣고 필기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공장의 노동자, 고용자와 노동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는 고용자가 말하는 시스템 안에서 똑같이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반한 행동을 하면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교 수업 시스템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AI가 노동을 다 대체하면 누군가한테 수능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능하는 이유 자체도 생존의 위협?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도 내가 진짜 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내가 또 파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미래 어떡하지? 나 수능 못 봐서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망하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하잖아요. 뭐 과제 같은 것도 그렇고 중간고사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불안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AI 시대에서 노동이 모든 걸 로봇이 대체해 준다면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진 상태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자기의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뭐 정부가 돈을 주니까 살아나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생존의 위협은 못 느끼겠지만 자기가 왜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정년퇴직한 아버지가 우울증을 겪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한국 교육은 어떤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중학교 3학년 때 네. 국어 시간에 그 무슨 소설가 이름이 나왔는데 네. 그 소설가가 쓴 다른 작품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그 소설이 그냥 생각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껍빛단리였나? 껍빛단리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입에서 그냥 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랑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국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로 아 그렇죠. 예, 진짜 그랬어요. 나는 이런 생활을 3년 더 하기 싫다. 진짜.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학교로 갔는데 아무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통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 사회를 지탱할 노동자들을 이제 잘 훈련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들이 뭐 악하고 막 다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기보단 이 한 명의 인간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네. 그 우리 공동체가 좀 으쌰으쌰해서 좀 잘 하고 힘도 생겨야 다른 나라의 그 위협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풍족하게 먹고 살고 일단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네. 만들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그렇죠. 문제는 이제 다음이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도 그 산업화 시대에서는 올바른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장 사고를 하는 효율적이고. 게.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심으면 이제 제일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은 12년 뒤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한 3년에서 10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과연 이전의 교육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맞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클루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클로지 그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네. 그 잘못된 고정관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방이 우리 시골에 가로등 같은 데 보면은 나방이 막 미친 듯이 거기에 박잖아요. 머리를. 그러다가 아침에 보면 다 우르르 떨어져서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나방이 생존하기 위해서 불빛이 없을 때는 달빛을 보고 계속 달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이 불빛을 발명한 후부터 오히려 나방이 생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올가미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에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가 나방이고 우리가 계속 그 가로등에 박치기를 하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올 세대를 위해서 현재까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논문을 읽어 보니까 앞으로 바뀌어야 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 이거 발음이 안 되네. 탄력성.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타인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네.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교육에서.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교육을 듣고 그거를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자기가 교육을 듣고 혹은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고 자기 SNS에 업로드를 하고 공유를 하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비슷한 체계에서 이제 노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가로 보는 거죠. 아이들을 전부 다. 네. 그 얘네는 다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게 얘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뿌리고 그 뿌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인지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참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예전에 계속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한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제 교과서를 학생과 선생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안에 있는 학생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된다. 문제 해결 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저는 능력. 되게 쉽게 얘기하면 진짜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은 제가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할 때 문제가 일어나면은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거를 다 듣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능력? 근데요, 그 AI 많이 사용하시죠? 네.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 해결을 AI가 많이 해주던데. 아, 그치. 그치. 네. 한 가지 예로 제가 최근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웹사이트를 거의 한 반년 좀 넘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물론 프로그래밍을 배우긴 했지만 정말 기초적인 수업만 들었고 진짜 실무적인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것들은 다 AI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네. 근데 다 해줘요. 제가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돼요. 네. 아마 그게 좀 단순 반복되는 것들 아니면 이제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AI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스티븐 잡스가 이 아이폰을 발명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타자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나는 인류가 가진 손가락으로 이거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류가 항상 키보드를 치던 거를 이제 문제 해결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느낌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도 맨날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애플페이 만들어서 너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 심어줄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건 또 AI가 나중에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네. 그 세상에 없던 해결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전에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이미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그 만들어진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작도 비슷하고 다 이전의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줘서 지금의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해결 챗GPT가 다 해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공장을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노동자가 없어지고 모든 게 AI가 다 해줘. 그러면은 공장에 남을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제 사업가가 있을 것 같고 뭐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되니까 뭐 바이어 셀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영업사원 또 이걸 사람들의 현혹시켜야 되니까 마케터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로봇이 모든 걸 다 해도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결국에 인간이 커맨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변칙이 생겼을 때 이거를 커맨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움직여 로봇한테. 옛날에는 노동자한테 어떤 회사의 룰을 만들었는데 이 룰이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룰을 또 경영진이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동은 AI가 하는데 이 AI한테 어떤 커맨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태용님도 했던 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이제 AI는 노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해 준 거고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용님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시간을 단축해 준 거고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거를 결국 만든 거는 태용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태용 씨라고 해도 돼요. 태용 씨라고 할게요. 그럼.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 일론 머스크가 이해가 돼버렸어요. 네.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아 그래요. 해버렸어요. 네, 저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화성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확 됐어요. 네. 왜 됐냐면 네. 그 아무리 포장을 하고 밝게 그 희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 100명의 노동자가 지구에서 100개의 공장의 매니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넓어져야 돼. 그 화성에 공장을 100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잉여 인간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100명의 공장 노동자가 다 매니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장을 100개 더 지어라 화성에. 그래서 도망가자. 잉여 인간이 좀 적은 대로 도망가자. 아니죠. 잉여 인간이 될 사람이 잉여 인간 안 하고 매니저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화성까지 넓혀서 그렇죠. 매니저가 원래 100명만 할 수 있었는데 1000명까지 만들자. 네. 모두가 매니저가 되자.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네. 아 말씀하세요. 사실 진짜 잔혹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얘기할 때는 그냥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희망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의 능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의 공장 노동자가 있는데 뭐 많이 해봐야 한 명 매니저, 네.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그쵸. 마케터 이렇게 한다고 해도 90명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90명이 소비자가 되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노동자들이 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소비만 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인간들은 경제적인 게임 외에도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게임을 해요.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그쵸. 내가 더 나은 신랑감, 네.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친구가 되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돈 받고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그 매니저라도 해야 되고, 네, 디자이너라도 하고 싶죠. 뭔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싶겠죠. 근데 그쵸. 현실적으로 공장 한 군데에서는 10명밖에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공장 90개 더 지어야지. 그래서 저는 철학이 오히려 뜰 것 같아요. 어... AI 시대에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나는 아버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는 이미 정부에서 돈을 다 줘버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그런 질문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위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 식민지가 됐을 때 그게 사실 지금 AI 시대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은 식민지 나라에서부터 다 받았고 영국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불렸죠.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노동이 사라진 거랑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같은. 그쵸. 그냥 계속 그냥 명령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에서 몇 %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또 주인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AI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노동이 사라진다? 그러면 딱 그때 영국인이 식민 지배했을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콜로세움 이런 것도 지어졌고 진짜 문화 같은 게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만들어졌고 또 철학 같은 것도 그때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깊게 빠져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5가지 중에 문제 해결 부분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아 맞아요. 좀 굴러 샜네. 들어왔는데 비슷한 다른 요소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창의성 얘기도 좀. 네. 창의성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영상을 찍거나 이러한 능력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AI가 대신해주고 있고 대신 어떤 스토리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창작 능력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스토리도 너무 잘 만들 것 같아요, AI가. AI가 기승전결 네. 딱딱딱 박아서. 네네. 네. 그리고 계속 시험해보면서 뭐가 사람들한테 먹히는지.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실제로 있고, 네, 네. 스토리라는 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보편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남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토리를 가지는 사람이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화 기반으로 진짜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나는 뭐 중학교 때 중퇴를 했고 대안학교를 다녔고 했던 그런 스토리들 우울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계속해서 내면을 알아가는 교육을 해야 이제 아까 말한 창의성 같은 걸로도 뭔가를 창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창작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인기 혹은 내가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거를 세상에 내놨다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창의성을 기르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존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먼 미래를 그리니까 이게 창의성이 나중에도 필요 없어질 어떤 그 클루지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12년을 기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창의성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는 능력은 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12년까지는 돈이라는 게 아직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죠. 아주 먼 미래에 돈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없어질 때는 이제 태용 씨가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게요.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즐거움. 근데요. 그렇다고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고통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모르는 즐거움이라서 불행하지가 않아요. 창의성이 없다고 해서. 창의성이 있으면 뭐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을 좀 더 느끼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모르는 즐거움이라 아쉽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쉽지 않다. 창의성 외에도 저는 엄청 뛰어난 운동 능력이나 담력 같은 게 없어서 뭐가 있지? 막 스키 점프? 네. 그거를 할 때의 짜릿함을 전 몰라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아쉽고 불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모르는 즐거움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은데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함의 이유를 만약 이 창의성이 있어야 뭐 돈을 벌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창의성이 있어야 인간이 뭐 행복할 수 있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굳이 꼭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좀 창의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키 점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내면의 것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교육을 방식으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창의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하다 보면 아까 좀 다시 도돌이표긴 한데 이제 그 노동자의 마음가짐으로 순응하지 않고 이 순응하는 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노동이 모든 게 해결됐음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어도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낚시하러 갈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신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참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렵네.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거에서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이걸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본다 혹은 많은 사람이 봐서 돈이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뭔가 나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걸로도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셀카 찍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수준이 높은 고도의 작업인 거죠. 스스로 담는 거니까. 창의성을 또 이렇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로. 그쵸.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남겨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네,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랑 창의성 5개 중에 2개 얘기했는데 네. 사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뒤에 3개거든요. 아, 그래요? 소통 능력? 지금 어떻게 더 할래요? 아니면 다음 달에 더 이어서 하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하고 잘라서 두 번 올려도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계속 시간 돼요?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창의성은 그럼 이제 또 뭐 자기 전에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누나한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우리 누나가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 뭐 이런 거라서 일반적인 학교랑은 좀 교육 방침이 달라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고 아무튼 좀 다른 학교인데 누나한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뭔가가 있냐 그걸 물어봤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는데 그 AI는 갈등의 기회를 주지 못한대요. 그러네요. 네. 그쵸? 네. 전 그 대답을 듣고 띠용 했거든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뭐 다 해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네 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가 어렵겠네요. 다 그쵸. 해결해 주니까. 근데 AI 열풍이 시작됐을 때 제가 챗GPT랑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남들 몰래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사실 비밀은 아니고요. 네. 뭘 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챗GPT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챗GPT가 그걸 굉장히 잘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챗GPT한테 어떻게 고민 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신한테 홀딱 빠지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챗GPT한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랑 채팅을 하면서 그 중에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걸 물어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그 대화의 끝에는 사람들이 이 챗GPT를 좋아하게 돼서 막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도 알려줘. 나 너처럼 대화하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제가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본 건 결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AI와의 대화에 익숙해지면 그 AI와의 대화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 아쉬움을 느끼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AI와 대화하는 것만 같은 따뜻함과 잘 그 맞음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하게 된 바탕이 뭐였냐면 그 바둑 기사 얘기 알아요? 바둑 씬이 지금 옛날 바둑 씬이랑 바뀌었대요. 아, 알파고한테 배운다고 지금은. 네네네. 예. 지금은 옛날에 바둑 기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가 어떻게 두는지 네. 그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 챗GPT한테 대화하는 법을 지금 배워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랑 얘기할 때 뭐 힐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네. 그 영향이 그 있을지도. 영향이 있을까? 아. 챗GPT한테 오늘 물어봐야겠다. 농담입니다. 근데 근데 저희 형한테도 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철학이 뜰 것 같고 또 상담가가 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이 상담가도 일반적으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상담가는 안 뜰 거고 진짜로 이 공감을 엄청 잘해주고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상담가만 남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AI한테 다 맡길 것이다. 뭐 어떤 방법을 쓰건 이런 것들은 AI가 훨씬 잘할 거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근데 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창의성에서 스토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도 이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을 내릴 때 감성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성적으로 포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카메라 사고 싶으니까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건데 나중에 이제 막 이건 스펙이 좋고 어떻고 나한테 꼭 필요했고 막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성적인 것들을 인간이 잘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얼마나 사람이 챗GPT와 가깝다고 유대관계를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더 가까운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뭔가 챗GPT는 똑똑한 친구. 근데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마치 시험을 봤는데 나는 망했어요. 그럼 전교 1등한테 가서 야 시험 잘 봤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바로 나보다 밑에 있는 애나 이제 시험 망친 거 같은 애한테 가서 못 봤냐? 그러면 못 봤다는 거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나랑 결국 비슷한 사람한테 유대관계를 느끼게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태용 씨는 챗GPT 같은 사람이니까 챗GPT와 유대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성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많이 휘둘리지 않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최고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네, 막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 하라는 거 딱딱딱 다 하고 변명하지 그치. 않고 네. 너무 좋아. 근데 어쨌든 근데 갈등이 없잖아요, 챗GPT랑. 가끔 전 갈등이 있어요. 그래요? 대학교 그거 할 때 막 자료 좀 찾아줘 해서 찾아서 막 읽고 있는데 막 설명을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해. 그러면 다시 또 찾아서 다시 읽어야 되고 그럼 막 너 똑바로 안 해? 그럼 그런 갈등.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잘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형이 말하기로는 AI가 그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아직 습득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상황이 생긴대요. 상하 수직 관계에 그걸 갈등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어떤 잡돌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나중에 AI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AI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화를 안 내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AI한테 브라더리라고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처럼. 하루 일과가 끝나면 챗GPT한테 수고했다고 해주고 너가 최고야. 역시 너밖에 근데 없어.
근데 그 샘 올트먼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네. 아 그거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낭비라고. 아 그래? 네. 데이터 낭비가 너무 심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브라더한테 이제 칭찬해주면 안 되겠네. 소통, 회복 탄력성, 그리고 메타 인지. 회복 탄력성은 그냥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지금도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전하고 실패해서 그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계속 뒤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핸드폰을 갖다 드리면은 이제 아유 내 나이 때 뭐 이런 거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 해 하시는 분이 있고 막 기기에 관심 있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기계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안 보여도 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 혜택을 다 누리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기존의 것에 계속 머무르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서는 도태될 수 있다 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필요 없게 편리하게 개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뭐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딱 쓸 수 있게. 그냥 바로 이게 딱 연결해가지고 삐리릭. 도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돼. 다 돼요 그냥. 그러면 진짜 근데 그 뇌 체계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냥 대딸깍의 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딸깍하면 모든 게 다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너무 뇌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행복해요. 근데 행복할 수가 있나? 왜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쇼폰 많이 보는 걸로 뽑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냥 딸깍 했을 때 도파민이 확 나와 버리니까 그걸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뇌가 설계된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모든 게 대딸깍의 시대가 된다면 모든 게 쇼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요.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그 이후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막 예전 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막 격동의 그 시기에 존재했던 즐거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막 토론하고 막 그랬던 시대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때의 행복함이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미래에 그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그 행복이 진짜 못 써먹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그 시대 정신이 돼버리면 뭐 그럼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이거는 번외일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런닝 이런 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이 숏폼에 너무 절여져서 불행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뛰면은 뭐 BDNF가 나오고 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뭐 도파민 수치가 좀 정상화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뭐 뇌과학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핸드폰을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진짜 어떤 박스 안에 가두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있어요? 저 그래요. 아니 박스는 없는데 네. 제가 그냥 직접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대딸깍의 시대는 올 텐데 그거를 계속 멀리하는 파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커지면 진짜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진짜 AI한테 대변하는 막 기계에 비눗물 뿌리고 막 부시고 하는 그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게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면 그냥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울감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우울한지 모른다? 우울한데 이게 우울한 건지 모르는 거죠. 왜 우울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무서운 상태인데 예.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길을 찾을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대딸깍과 그 쇼츠의 즐거움이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한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라면 그럼 거기서 야 쇼츠 보면 안 돼. 딸깍 그거 뭐야. 우리가 다 직접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영 모르는 즐거움을 남겨둔 채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 되겠죠. 근데 AI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저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대가족 문화였잖아요. 그쵸. 가족이 중요하고 친척들이 중요하고 옆집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중요했는데 네. 이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도 있는데 그 진짜 학생들 세대, 어린 세대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사라지는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냥 아예 모르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고칠 생각도 못 해요. 되찾아야 한다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메타 자체가 바뀌어서. 아, 그래요. 너무 암울한 얘기를. 저는 좀 낙관주의자 가지고 저는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울이라는 것은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그거를 고치는 또 해결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결국 또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인간이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러닝을 해야 돼 라던가 이런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아있긴 하겠죠.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쇼츠를 보는 네. 사람들의 수와 네. 뭐 러닝을 하고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의 수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회 메타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지금은 쇼츠를 보고도 생존을 위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혹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도파민이 정상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극한까지 가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극소수가 집에서 진짜 쇼츠만 보고 막 유튜브만 보고 하는 극소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계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하고 우울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너무 보편화되면 또 우울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세상에 메조리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악을 할 테니까. 그래서 더 자기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찾고 하는 게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크리에이티비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내 자신 자체 존재만으로 그거를 괜찮다고 여기는 게 그런 거를 일깨워 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알면 알수록 그런 게 교육에 네.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메타인지 5개 중에 마지막 메타인지. 메타인지. 네, 전 그거랑 관련돼서 한 생각인데 네. 그렇게 내가 너무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금 너무 그 자제력이 없다. 네.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거는 인간이 결국에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걸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인간이라는 동물 안에서 작용하는 시스템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집에서 방에서 쇼츠만 보고 햇빛도 안 보고 이러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울한 분들한테 가서 밖에 나가서 햇빛 좀 보고 좀 걸어 라고 하면 나는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진짜 꾸준히 하면 그냥 인간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할 때 무조건 우울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햇빛을 보고 걷고 몸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거가 제가 봤을 땐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진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좀 우울해? 아, 요즘 햇빛을 안 봤나? 그러면 햇빛을 보러 가고 그래도 우울해? 좀 뛰어볼까? 하는 식으로 자기 몸 사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그런 게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뭐 내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그걸 그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두 쪽이. 한쪽은 나 개인. 네. 내가 지금 쇼츠에 너무 중독된 것 같아. 그 햇빛을 보러 가야 돼라고 생각해야 하는 개인. 그리고 이 모니터 너머에 있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네. 조금이라도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을 더 보게 해야 돼. 더 여기 묶어 놓아야 돼. 그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인 한 명대 천재들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이론 같은 게 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엄청 연구하고 그 기술들을 아주 모아놓은 게 그 현대의 그 쇼츠와 그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쵸. 뇌에서 최대한 잘 중독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를 안 보려고 상자를 만들어서 팔고 챌린지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개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 만든 사람이 문제다. 네. 근데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담배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네. 처음부터 규제가 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게 인간한테 그렇게 유해한지. 네. 근데 저는 소셜 미디어가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질랜드였나? 호주일 거예요. 호주에서. 아, 호주였나? 네, 네.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6주였나? 영국인지 어딘지 한 6주 정도 몇 세 이하의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게 실험을 해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에게만 방어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게 수많은 다이어트 책이 네. 나왔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만이라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개인의 자제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로 완전 원신의 시대로 사람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어느 위해서.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 어느 정도의 규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술, 담배 못 팔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회적인 규칙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쇼폼 같은 거에도. 네. 그리고 저는 또 학교에서 진짜로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인간이 작동하는 원리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같이 여행 갔을 때 다카를 비유할 때 태영 씨가 닭장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교육을 할 때 그 교장으로 처음 재직해서 처음 한 게 체육 시간을 넣는 거였어요. 체육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수업을 하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애들은 중간에 갔다 오고 쉬는 시간이 아예 없고. 근데 이 체육 시간을 만들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왜 내가 돈 내고 애들을 가르치러 보냈지 놀라고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부모 회의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도. 와.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무지의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지의 영역 네. 때문에 계속 그런 굴레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 뭐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5가지가. 별로 정리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막 그냥 좀 중구난방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괜찮아요. 약간 그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 느낌으로 네. 예, 저한 2시간 이렇게 한 매달 한 번씩 나와서 2시간 이렇게 하죠. 좀. 좋아요. 좋은데 예. 와, 이게 생각보다 그 어렵네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긴 하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로써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이번 주제를 좀 나눠서 할 걸 그랬나? 창작 영역이랑 뭐 소통 영역이랑 이렇게. 그쵸. 너무 좀 광범위하긴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상상력을 펼친 것 같아요. 너무 큰 미래를 지금 얘기를 했다. 근데 전 그건 좋아요. 전. 아, 그래요? 네, 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걸 너무 민매래가 아니었나. 아니요. 좋아요. 저는 또 그 시대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번 대화를 통해 저는 네.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거죠, 그 사람도. 뭐 싫어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 사람은 AI가 있어도 대체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무슨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존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계속해서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꿈은 돈 많은 백수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평생 일을 안 하고 펑펑 쓰면서 살아도 돈을 다 못 쓰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저는 AI 시대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저도 꿈이 80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80세까지 애들 가르치는 거. 그게 제 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못 걸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는 거. 아 그래요? 80세 아저씨 브이로그 이런 거 보실 수도 있어요. 오래 사시면. 0AT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저는 좀 너무 나간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고 나서 죽는 게 꿈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늙어서 죽지 않을 때까지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언제 가도 여운이 없게 살고 있다는 뜻인가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과학 기술이 네. 우리가 영영 살 수 있을 때까지 발전할 만큼 살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면 늙어서 죽을 일은 없게. 영영 살고 싶다. 그 일도 영영하는 거죠. 은퇴 없이. 근데 그때가 되면 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져 있겠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나 보네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이룬 것 같아요. 몇 가지 이뤘죠. 그 많은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일부지만 너무 많습니다. 거의 무한에 수렴하죠.
어. 인간은 항상 근데 죽음에 대해서 반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살려고 했었던 게 인류의 어떤 계속된 도전이 아니었나. 그럼요. 죽음을 모두가 두려워하니까. 네. 근데 저는 죽음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데 그것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꽃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조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생화를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를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신 게 생화는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종교가 있어서 그런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늙어가는 모습조차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까 근데 진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영영 살 수 있고 또 인간이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라면 계속 번식을 하면은 매니저가 100명이 아니라 진짜 뭐 계속 늘어날 텐데 화성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한 우주선이 개발돼야 돼요. 네, 그 다른 은하로 가야 되고. 아,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래오래 하시기를 제가 진짜 나중에 80대 됐는데도 팟캐스트 하면 재밌긴 하겠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80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80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4, 50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80대면 진짜 다른 세상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진짜 이거 번외긴 한데 이거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태영 씨 말대로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락사가 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막 나는 평생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삶에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음을 미룰 수 있다면 죽음이 선택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쵸. 나는 죽을래. 그러니까 안 근데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냥 원할 때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겠네요. 안락사를 해서 먼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의료기술로 계속 살거나 아니면 의료기술을 안 받고 자연히 죽거나 인간은 자연히 죽으니까 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신기한 세상이 되겠네. 와 재밌겠다. 넘어갔는데?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와 우주선 타고 워프 이동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현실에서 네.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러면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습니까? 막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보시는 분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좀 받아갖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요? 네. 원래 팟캐스트가 그런가? 아니요. 그 아마추어 팟캐스트라서. 근데 너무 좋아요. 뭐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둘이 하는 잡담 사담을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게 팟캐스트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팟캐스트의 근본을 따라갔다. 우리가 그냥 직접 만났어도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냥 다름이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또 이런 얘기 막 한 30분 40분 했잖아요. 맞아요. 주제에 충실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 그냥 미래. 그냥 완전 미래인데. 네, 그냥 AI 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얘기해봤는데 아마 다음 달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주제는 네. 그냥 형이랑 제가 하는 얘기에 거의 열의 아홉이 다 이런 류잖아요. 그럼 그쵸. 인간과 사회와 그런 기술과 종교와 뭐 그런 거라서 그쵸. 네, 또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달에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음 달.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뭐 지금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없어서 뭐 다음 주에 나와도 되고 게스트 빵꾸 나시면은 뭐 불러주셔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번에 뭐 과제를 했는데 이 주제가 너무 흥미로운 주제다. 그래서 느낀 게 많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콜해서 예. 카메라 켜고 얘기 나눠도 되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 진짜 근데 그런 인사이트를 학교를 운영할 때보다 공부할 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 운영해 봤으니까 공부하면서 이거를 써보면 이거는 써봤는데 아니던데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최근에 과제한 것도 시험 제도를 바꿔야 된다. 내가 만약에 교육 제도 하나를 바꿔야 한다면 뭘 바꿀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시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과제를 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토픽을 내로우 다운하면 그 안에서 좀 더 이렇게 파생되는 얘기더라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좋은데요? 이렇게 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로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확 때려버립시다. 좋아요.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면서 네. 다음 달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주제를 다가오는 미래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거나 만약에 다른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 그 중에 선택하면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하고 이런 질문하고 요렇게 정리하자라고 준비를 전혀 안 하는 에피소드였어요. 원래 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그래요? 그 손님이 꼭 해달라고 하면 해요. 그럼 이제 마지못해 해요. 의식의 흐름을 더 좋아하는구나. 네, 이걸 더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얘기하는 맛이 달라요. 날것에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이게. 먼저 질문을 던져주면 또 준비해오고 이러면 또 좀 어색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하고. 저도 또 제가 얘기한 거를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예요. 모르니까. 렉스 프리드먼 식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진행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